자, 오늘 강의는 실존이라는 개념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맨 아래 보면 이제 권진원 씨가 있죠. 우리 외대 출신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옛날 우리 세대 가수여서 노차사라고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차사들이 유명해진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운동이 극렬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사실 번뇌했죠. 이쪽인가 저쪽인가. 분명히 민주화라는 이 큰 물살을 거스를 수는 없었는데, 거기에 휩쓸리면 개인적인 삶이 위험해지는 이런 이제 실존적 번뇌에 또 시달리는 시대적 사명과 실존적 문제, 의미 사이에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 갈등을 하고 그랬습니다. 괴로워했죠. 근데 그 괴로움을 바깥으로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이 노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노래입니다.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삶의 어떤 가벼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핵심은 희망을 노래해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젊은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희망을 나타내주고 있고, 거기에 핵심 낱말이 바로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늘의 해가 뜨고, 내일 아침에는 내일의 해가 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언제든 날마다 새로운 희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많이 듣고, 또 제가 이제 기타를 배워서 이 노래를 치고 했던, 그리고 이 장면, 그 사진 한 장이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제 실존이라는 낱말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물음의 종류를 무엇 물음, 그리고 사실 물음. 사실 물음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런 좀 추상적이면서도 또 과학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무엇이라는 물음은 본질 물음이었고 형이상학적인 물음이었던데 반해서 과학적 물음이었으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우리는 사실 물음을 더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존 철학에 와가지고는 새로운 종류의 물음이 강조가 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는데,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데카르트는 나는 있다까지는 발견했는데 나는 살아있다는 거에 살다를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살다를 빼먹고 나니까 동물이 있는 거하고 사람이 있는 거하고 이 세계가 있는 것이 마치 그 있음의 꼬리, 있음의 방식, 있음의 모습이 같은 것처럼 여겨져. 그리고 데카르트는 정말 그것을 똑같이 여겨가지고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것, 우리가 사유실체라고 했나요? 사유하는 실체라는 생각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AI도 분명 생각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AI도 생각하는 것 재속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글자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써놓으면 그 글자는 생각을 하나요? 생각의 기록물들은 생각을 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생각들을 기록하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분 우리의 뇌는 생각의 기록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억도 그런 의미에서는 생각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글도 뭐 그런 종류의 생각의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뭐 우리가 컴퓨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저장해 둘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런 글도 한편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만 글이 생각하는 방식은 살아있는 방식은 아니겠네요. 누군가 살아있는 뇌를 만나면 그 글은 다시 자기 속에 담겨있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적 크기를 갖는 것, 뭐 연장적 실체라고 번역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공간적 크기, 공간이라는 게 또 무엇인지는 아주 애매합니다. 엑스텐자라는 것은 바깥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바깥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뭐 공간적 크기를 갖는 것과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생각도 밖으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크기를 갖는 것이라는 이 기하학적인 규정은 데카르트에게 아주 본질적인 규정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했네요. 생각한다는 것과 공간적 크기를 갖는다는 것.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무치색이네요. 역사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다라고만 하는 바람에 삶이 망각돼 버렸어요. 그럼 삶이 망각되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 삶의 목적 같은 게 다 사라져 버렸나. 목적이 사라졌으니 이 우주 전체는 그냥 거대한 기계와 다를 바가 없게 됐습니다. 데카르트의 세계관은 그냥 기계론이 된 것이죠. 물론 이 기계론이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에요. 기계론도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자유 부분이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있고 여러분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아름다운 외모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제 멋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은 자유를 택할 것입니다. 기계론이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를 그려주어도 그곳에 자유가 없다면은 우린 자유만 갖고도 못 살죠. 평등도 있어야 되고 평화도 있어야 되고 행복도 있어야 되고 또 혼란도 가끔은 있어야 됩니다. 등등. 삶이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나는 있다라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말로 와닿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삶이 빠져버린 부분을 비로소 실존 철학이 다시 철학의 문제로 던지게 됐습니다. 그걸 제식으로 다시 정식화를 하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어찌 물음. 사람은 어찌 있는가. 근데 이 어찌라는 물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물음이었어요. 어떻게 있는가하고도 또 달랐던 것이죠. 어찌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있는가? 왜라는 물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 여기 어찌 있어? 그러면은 무슨 까닭으로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기 왜 왔는데 이렇게 왜를 묻는 것이죠. 그 왜라는 이제 물음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묻는 겁니다. 유래를 묻는 물음이죠. 해는 왜 뜨는가? 그러면 해에 뜨는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돼 왔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자리, 첫 자리, 처음을 묻는 거죠. 나는 왜 태어났는가? 그러면은 그 처음을 묻는 거예요. 나의 시원, 나의 역사적인 근원을 묻는 것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그 물음은 신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데 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침묵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에게 그 대답을 들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다시 그 물음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겠죠. 이렇게 나는 왜 있는가라는 물음은 세상을 돌고 돌아서 나에게로 오고 나에게로 온 뒤 또 세상을 돌고 도는 순환적인 물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왜 물음이 그렇습니다. 오고 가고 맴도는 것이죠.
사람은 어찌 있는가라는 이 어찌 물음에는 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은 물을 수 있지만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물음입니다. 조금 쉬운 물음도 들어가 있죠. 어떻게? 라는 겁니다. 어찌 있는가? 어찌 생겼는가? 어찌 이렇게 나를 대하는가? 뭐 이런 물음들에는 방식 또는 방법, 모양 이런 것들을 상태 이런 막 부사적인 의미와 형용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찌 있는가? 아름답게 있는지 추하게 있는지 좋은지 나쁜지 형용사적인 것, 빠른지 느린지 이런 것들 부사적인 것 이런 이제까지 우리에게 많이 주제화되지 않았던 특히 동사적인 또는 부사적인 이런 존재 방식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매우 어려운 물음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물음에 대한 하이데거의 대답은 엑시스텐츠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개념이란 말을 이제 모두 자비 이런 식으로 새로 풀어내고 있는데요. 개념에 대한 설명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내가 가진 모든 생각을 뭐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한 모든 생각을 한데 걸어쥐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모두자비라는 겁니다. 사과라는 낱말이 가리키는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모두자비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자비라는 것은 현상적인 거예요. 나의 생각과 관계가 있고 제가 이제 그걸 고리걸림이라고도 하는데요. 나의 생각에도 하나의 고리가 걸려 있고 또 사과라는 그 실제 사물에도 걸려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경험 등등 이 모든 것에 뭐 수많은 우리 뉴런 시냅스들이 연결되듯이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 연결의 중심 그것을 이제 모두 잡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춤도 연결될 수 있네요. 모를 하나 둘씩 쪄가지고 한 손에 한 목에 딱 그러지죠. 이게 바로 목입니다. 모가지도 제가 그 옥성순가 하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엉터리라고 해야 되는지 새로운 거라고 해야 되는지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나무 목자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 있는데 뭐 증명하기 좀 어려워서 나무 목자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굽자석을 위아래로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놓고 위아래로 열십자를 그어놓은 모양이네요. 딱 보니까 나무목은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이어주는 거다. 그 우주목이라는 게 떠올라지시죠? 우주목이라는 것은 신적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우리 이제 신단수가 있습니다. 신시에 제단을 쌓고 그 신단수, 그 신단의 옆에 나무가 있죠, 그죠? 자작나무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자작나무라는 것이 바로 무당집에 심겨져 있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이제 우주목이야.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목도 위아래를 연결해 주는 거고, 손목도 연결해 주는 거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지나친 이제 해석이고요. 견광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많은 그럼 달, 월 할 때 월은 또 뭔가요? 월은 우리말로 뭐가 되는 건가요? 이런 이제 어려운 한두 가지 설명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터키에 그 몽골어 좀 나타난다고 해서 터키어를 우랄 알타이어 쪽에 집어넣은 이런 엉터리 언어학자들의 노력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이제 그건 좀 지적을 해드렸는데 그분 너무 확고해요. 그래서 말을 못 드렸는데 목이라는 것은 모아지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것저것이 뭐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골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꼭 두 개만 연결해 주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것들이 이렇게 그 모아지는 제가 세모 네모도 설명을 드렸죠. 선분 선 세 개가 모아지면은 세모, 네 개면 네모. 모라는 게 모아지는 자리를 뜻한다. 자, 어쨌든
이 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모두잡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서로 다른 뜻이나 생각이나 경험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그런 어떤 손잡이를 말하는 거냐, 지점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잡이라는 것은 영어의 이제 컨셉, 원래 라틴어에서 왔지만은 함께 잡는다라는 말과 유사한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데거 이런 사람의 살아있음을 엑시스텐츠란 말로 규정을 했고, 키에르케고르와 좀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죽게 되면 신 앞에 서게 될 테고, 그러므로 키에르케고르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결국 신 앞에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신과 1대1 대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 앞에 단독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신 앞에서 나는 혼자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신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에게서는 요 신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신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마지막은, 나아가는 마지막 자리, 그것을 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제 end입니다. end라는 것은 그냥 끄트머리라는 뜻이야. 쭉 어떤 것이 진행해 나아가다가 더 이상 나아갈 자리가 없는 마지막 자리, 그것이 end죠. end라는 말은 참 좀 불쌍한 말이야. 불행하기도 하고, 이제 이탈리아가 더 좋기도 합니다. 피날레, 피니스란 말은 어떤 것을 마무리 짓는다는 뜻이야. 완성한다는 뜻이 있네요. 우리 그 동양에서도 죽음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던가? 죽음을 완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을 마무리 짓고 삶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이제 서양에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끝이란 개념으로 이해가 돼 왔던 것이죠. 하이데거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끝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과연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어떤 그냥 허무한 그냥 끝일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완결짓는지. 우리 불교의 행장을 보면 결국 모든 행장은 그의 죽음으로 완결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하나의 삶의 완성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죠. 불교 유교는 죽음을 단순한 끝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삶을 이루어가는 완성의 자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불행한 것이 아닌 것이죠. 죽음은 무슨 사고가 아니고 재난이 아닌 겁니다.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다라야 하는 피날레. 100m 달리기를 하면 100m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 피니시 라인, 그것을 죽음으로 봤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완성으로서 죽음 개념이 아주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나가선다. 엑시스텐치 X는 바깥으로란 뜻이네요. 그럼 엑시스텐치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시스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안에 서다, 안에 들어섬. 그러면 엑시스텐츠는 바깥으로 나가섬. 그냥 간단하게 나가섬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들어섬, 나가섬. 경계는 문이 있네요. 한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문 안으로 들어설 수도 있고 문 바깥으로 나가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시면 엑시스텐츠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럼 많은 실존 철학자들과 또는 문학가들이 이 문의 개념을 사용했다는 데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draußen vor der Tür.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선 자가 누굴까요? 우리 이제 난민들이 되게 그러네요. 국경에 딱 관문에 서가지고 못 들어가죠. 그들은 문 밖에 서 있는 자입니다. 추방당한 자들도 못 돌아오죠. 미귀한 자들. 문 밖에 서 있네요. 그러니까 문 밖이라는 것은 추방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문 안이라는 것은 고향, 보금자리, 거주지를 갖고 있는 자, 어떤 자격을 갖춘 자네요. 근데 이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부터 비롯이 됐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계를 두 세계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신의 정신 안쪽이라는 세계하고 신의 정신 안에 들어있는 세계, 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누메논이라는 겁니다. 신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신의 정신의 세계. 근데 신이 완전자이고 또 전체이기 때문에 신의 바깥은 있을 수가 없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을 순수 정신이라고 이해하는 바람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플라톤 이후로 이제 나온 결론인데, 물질은 쪼개지고 변화해. 그럼 사라진다는 뜻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오늘날에는 물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어쨌든 물질이 쪼개진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고, 변화한다는 건 결국 사라진다, 죽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신은 죽을 수 없어서 신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불멸입니다. 죽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신이 죽지 않으려면 물질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물질의 반대인 정신일 수밖에 없는데, 물질을 조금 더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순수 섞이지 않은 정신이다. 물질과는 요만큼도 티끌 한 조각만큼도 섞이지 않은 순수 정신, 이걸 신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리고 정신의 가장 대표적인 능력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은 바로 생각이다, 신은 사유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사변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신이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은 순수 사유인 신이 뭐도 갖고 있냐면은 그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생각만으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생각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겠는데,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생각을 하면 그 현실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좋은 생각을 하면 좋겠잖아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각을 하면 되는데, 스피어라는 영화 속에 보면 결국 결론은 그 생각을 즉시 현실로 이루어주는 그 스피어, 공을 우주 바깥으로 다 내보내요. 모든 사람이 합력을 해서 쫙 내보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건 공포야. 그러니까 온통 그냥 공포스러운 상황만 전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아주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생각보다 먼저 앞서서 나 여기 있어 하고 신고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스피어가 재앙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신은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봤어요. 생각 즉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는 전혀 아니네요. 생각으로 창조한다는 거네요. 기독교가 말하는 무로부터의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잘못 설명된 것이죠. 그런 개념은 없어요. 생각으로부터, 정신으로부터, 신 자신으로부터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이 세계, 창조의 근원은 신 자신이란 말을 한 것이죠. 무로부터 창조됐다면 신이 무란 뜻이네요. 그 어처구니 없는 결론은 우리가 거의 한 2000년 정도를 맹신해 왔던 것이죠.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는 개념은 완전히 잘못 이해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뭔가 생각을 하면 야 만들어줘라 까지 생각하면 만들어지고, 생각만 하면 안 만들어져. 근데 어느 날 신이 만들어줘라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물질을 입혀준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문드스라고 하는 이 세계가 몽드 이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의 정신 안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신은 순수 정신이니까. 이런 뭐 모순 덩어리의 이야기를 그 뭐 성인이라고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쏟아냅니다. 얼토당토 않은 얘기들이죠, 이런 거는. 하지만 이제 그 로마 시대, 라틴 시대는 논리학의 시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흑의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중세는 암흑의 시대가 아니고 논리학의 시대예요. 세계에 대한 이러한 탐구를 했던 시대가 아니고 인간 정신의 원리. 왜요? 신은 순수 정신이기 때문에 신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논리학을 해야만 됐던 것이죠. 중세 시대만큼 논리학이 발전된 시대가 없었습니다. 현재도 우린 그런 논리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주 난이도가 저도 뭐 읽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그 수사들이 그런 논리학을 많이 했는데요. 그 논리학의 결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계, 이 우주 전체에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세계하고 신의 정신 바깥에 있는 세계 해가지고 두 개 나눴어요. 인시스텐스, 엑시스텐스. 라틴어로는 인시스텐티아, 엑시스텐티아. 그리고 엑시스텐티아는 바로 데카르트가 썼던 표현이네. 엑시스텐자. 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의 후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정신과 사유, 그리고 실제, 공간적인, 사물적인 크기를 갖는 것. 그냥 토마스 아퀴나스 부분하고 똑같네요. 근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 기본적인 초석은 중세적인 거였습니다. 근대의 새로움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바로 과학적 발견, 관찰이라는 거하고 수학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논리학 대신에 수학을 통해서 이 세계를 관찰하죠. 신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만 있는 거죠. 기도의 방식이 있긴 하지만 기도의 방식으로는 신을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 성찰의 방식, 데카르트도 그 방식을 썼죠. 메디타시온. 성찰의 방식을 통해서 성찰이라는 건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서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있지만은, 하지만 이제 신을 관찰할 수는 없어. 신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대의 모든 성공은 성찰에 있는 게 아니고 관찰, 바라보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연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을 기술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혜택을 입은 사람이 갈릴레오하고 케플러였습니다. 그 무수한 기록물들을 가지고 하나의 법칙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발견이 없었다면은, 기록이 없었다면은 이런 자연과학적 법칙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를 좀 잘못 이해한 셈이네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논리학의 언어가 아니라 수학의 언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수학의 언어는 독특하게도 아주 단순한 공리와 정리를 통해서 연역 추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논리학과 유사하긴 하지만 논리학은 아주 복잡한 사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에 수학은 절차만 지키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수학은 아주 간단한 직관을 활용해서 직관의 바탕을 두고 추론하기 때문에 수학은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과학혁명의 기초였던 것이죠. 이 도식을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좀 변형을 하게 됩니다. 엑시스텐스, 나가섬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키에르케고르가 이걸 바꿨어요, 방향을. 나 자신으로부터 어디로 나가섭니까? 신에게로. 그러니까 나는 신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가서는 방향은 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신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요? 이쪽 길이세요? 저쪽 길이세요? 결단을 지금 묻고 있었죠.
지난주 강의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죠. 넌 어느 쪽 길을 가고 있느냐? 사람들의 보편 윤리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신 앞에 단독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네가 나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키에르케고르를 물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이데거가 신을 똑 떼내고 나니까 이제 갈 길이 없어진 거죠. 어디로 가야 돼? 갑자기 갈 길이 사라졌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나가섬이라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뭐 현상학적 발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키에르케고르의 그 나가섬, 실존이라고 번역한 거 다 버리겠습니다. 실존이란 낱말은 없는 거예요. 잘못 번역이 됐고 잘못된 오역입니다. 심지어 엑시센치를 가리죠. 은폐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런 말은 사실은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이데거는 그 나가서는 그 자리를 두루뭉술하게 거기라고 표현했어요. 신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신 앞으로 나가겠죠. 여러분이 자본주의자라면 자본 앞으로 갈 겁니다. 추구하는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그 목적이란 텔로스라고 하는, 뭐 하이데거 용어를 좀 써볼까요? 브라우핀이라는 거기에로 나아가는 그쪽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쪽? 뭐 알지 못하지만 그쪽. 1등 하기 위해서, A플 받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어떤 방향이 있죠. 그쪽.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상담을 좀 받았는데, 저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저 어디 취업하면 돼요? 그러면 너 가고 싶은데 가야지 뭐. 어디요? 그럼 글쎄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알겠니? 네가 가고 싶은 데를 추려와봐. 그럼 검토는 해줄게. 제가 자소서 자기소개 첨삭을 많이 해주니까 처음에 오는 학생들이 되게 그렇게 물어와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자소서 첨삭을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의존하고 있고 써달라는 투기 때문에. 그러면 정중히 거절하고 돌려보내거나 요구를 하죠. 이렇게 해달라. 점점 그런 학생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방향을 정확히 못 잡고 계속 묻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오늘날 너무 삶이 복잡해져서 그럴 겁니다. 예전처럼 뭐 단순하다면은 뭐 어디로 가야 할지 왜 묻겠어요. 갈 곳이 많다면은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죠 뭐. 근데 어디도 갈 곳이 없는데 가고는 싶은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들어갈 곳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저도 답답하고 학생도 답답하고 그렇죠. 거기라는 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알 수가 없는데 잘 살펴보면 대개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뭐 취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포기한다면은 작가가 되거나 예술가가 되거나 또는 그 자영업자가 되거나 또 길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죠? 하나를 택하면 그쪽의 길이 있고 버리면 또 다른 쪽 길이 있는 거죠. 이걸 달리 말하면은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이미 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첫 번째 길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척자가 있죠. 프론티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길을 개척해 놓으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서양의 문화인류학자들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꼽았습니다.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이유는 알고 있어요. 금속 활자를 통해서 우리 직지가 사실 먼저 나오긴 했지만 이 금속 활자를 통해 가지고
지식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거죠. 성서가 번역되고 수많은 고전들이 번역돼서 대중에 읽히고 인류 전체가 이렇게 지적으로 평등한 이런 사회를 구성한 적은 없었어요. 항상 계급이 있었고 계층이 있었고 불평등한 사회가 당연시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지식의 평준화를 통해서 결국은 계급, 계층의 평등까지도 우리가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발견물이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건 너무 현대인들 관점인 것 같다. 그럼 구텐베르크 이전의 사람들은 뭐 인류가 아닌가요? 뭐 이런 의심도 좀 가고요. 자, 지금 오늘 핵심 낱말은 엑시스텐츠라는 낱말을 이해하는 건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네요. 거기로 나가서 있는데, 살아가는 거죠.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근데 이렇게 물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포기해요. 자살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꿈꾸는 그 목적, 목표, 나아가는 그곳을 잘 바라보고 있다가 딱 눈을 돌려버리죠. 그리고 아무 데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없이 쉬려고만 하죠. 삶이라는 건 흘러가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나아가려고 안 하고 문 닫고 딱 들어 앉아버렸어요. 고치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쉬고 싶어서 아유 전화기 꺼놓고 그냥 한 2, 3일 동안 방콕하면서 영화나 보고 빈둥거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왠지 짜증도 나고 아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지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도 쏙물 같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허무해지는 이런 걸 달래기 위해서 혼자서 그냥 시간을 축치고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물음이 생겨 나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안 나오면 결국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죠. 못 나오는 거죠. 우리는 왜 도대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걸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게 뭐 본능일까요? 본능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은 본능은 소진될 수도 있나요? 어느 순간 우리 본능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럼 본능이 아닌가요? 그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삶에 대한 본능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런 또 의문이 생기네요. 그런 본능이 있다면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겠죠. 만약 우리가 삶을 포기한 적이 많다면 그 본능은 때때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 물음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 그 원천, 이유,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한 하이데거의 대답은 조르게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농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르게 하니까 이제 목 조르게 목을 조르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 숨통을 조르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이제 들숨 날숨을 쉬면서 살아가는데 삶에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을 내게 됩니다. 근데 절망에 빠졌을 때, 삶에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우리의 삶의 이 숨통을 조르는 무엇인가가 있나요? 그 조르게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말이 좀 이상한데요. 다시 가겠습니다. 농담했더니 좀 여러분이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일본 학자들은 염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염려는 불교 용어입니다. 염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뜻이고요. 생각 가운데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염이라고 해요. 염자를 잘 보면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어떤 생각. 사라는 거이죠. 사라는 것은 마음과
머리에 동시에 작동하는 어떤 것,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심장이 쿵쿵쿵 뛰면서 공포심을 느낄 때, 이게 사죠. 또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막 눈물이 날 때, 이런 건 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이 함께 작동하는 부분들은 사라고 할 수 있네요. 사고할 때 고자는 되돌아본다, 돌이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르게는 그런데 그런 생각이나 뭐 사고나 이런 거 지금 막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번역이 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조르게는 마음을 졸이는 거죠. 마음을 졸인다. 그럼 우리 국을 좀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조림, 생선 조림, 갈치 조림, 고등어 조림. 제가 잘 가는 고등어 조림집이 하나 있는데 짜글짜글하게 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바득바득하게 이제 물이 쫄아가지고 나중에 국물은 조금만 있고 이제 고등어 조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 쫄아진 짭짤한 맛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쫄아서 이제 배어 들어간 무하고 이제 물고기 생선하고 이것이 간이 잘 맞아서 아주 독특한 맛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림인 것이죠. 조림의 반대는 뭘까요? 마음이 조이다. 반대는 마음이 놓이다가 되는, 놓는 거는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놓아라 그러면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안심, 마음을 놓아야 된다. 그 안심에 있는 계집면은 가운데 중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자라는 것은 집안의 중심이라는 뜻이었네요.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 애기들한테는 마음이 놓이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고 있다, 보살핌을 받고 있다, 안전하다, 또는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놓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놓였지만 사냥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들판 같은 곳에 버려진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해방 공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놓인다는 것은 안정을 되찾고 또 안심한 상태에서 누군가 어머니와 같은 보살피는 자가 있을 때,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졸일 때는 잘 돌아가던 것이 덜커덕 잘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걸 말하네요. 그래서 잘 돌아가게 만들고 싶을 때 애를 쓰는 모습, 이것이 마음 졸임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졸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 시험을 잘 못 볼까봐. 그러면 시험을 잘 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A+를 못 받을까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